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강 사회복지 현장 실습에 대한 규정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회복지 현장 실습을 우리가 할 때 어떤 기관에서 해야 되는지 궁금하시죠? 제가 만났던 어떤 학우님 중에는 교수님 어린이집에 가서 해도 돼요? 이렇게 질문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어, 이렇게 우리가 사회복지 현장 실습을 해야 되는 기관은 법적으로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격증을 취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근거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 현장 실습에 대한 기준이 있는데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사업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1호에서 제시하는 25개 강목의 법률에 따른 보호, 선도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 상담, 직업지원, 무료 숙박, 지역사회복지, 의료복지, 재가복지, 사회복지관 운영, 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의 사회복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 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사회복지 현장 실습에 관한 기준은 무슨 법이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서 제시하는 사회복지 필수 교과목으로서의 사회복지 현장 실습에 관한 기준으로는 어떤 것이 제시되어 있냐면요. 실습기관, 실습지도자, 실습 시간에 대해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법적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되고 충족하지 못하면 자격증 취득이 불가능하므로 여러분들이 실습 가시기 전에 이런 세미나를 통해서 기준을 충분히 확인하여 해야 되고 또 법적 기준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등교 수업을 나오셔서 실습 기간을 언제까지 정하라고 이렇게 기간을 드리면 그 기간에 내가 선택한 실습 기간이 이 사회복지사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간, 실습 기간에 맞는지 또 거기 실습 지도자는 그 정도의 자격을 갖고 있는지 그 다음에 실습 시간은 적절한지 이런 부분들을 다 점검해서 여러분이 실습생 프로파일과 기간 분석 보고서라든가 이런 서류를 전반적으로 준비를 하셔서 여러분이 그것들을 잘 할 수 있도록 제가 여러분 옆에서 그 부분을 도와드리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사회복지 현장 실습 기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아까 무슨 법이라겠죠?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1호에서 사회복지사업과 관련된 현장 실습은 어디서 할 수 있을까요? 사회복지사업과 관련된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또는 사회복지기관 및 단체에서만 여러분 실습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은 사회복지 법인이나 시설이나 기관이나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사회복지사업법에 관련된 기관에서 실습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사회복지 현장 실습을 지도할 수 있는 자는 또 어떤 자격을 갖춰야 되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습 지도자, 여러분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실습을 가시면 슈퍼바이저라고도 하는데 여러분을 지도해주는 그 기관의 슈퍼바이저도 자격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자격 기준이 있냐면
자,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은 1급 자격을 취득한 후에 사회복지기관에서 현장 실무 경험이 3년 이상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가진 사람은 사회복지 2급 자격을 취득한 이후에 사회복지기관에서 5년 이상의 경험을 갖고 있을 때 실습 지도자의 자격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어떤 사람은 자격을 취득한 지 5년 있었다 그래서 실습 지도자가 될 수 있다고 이렇게 잘못 이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무리 자격을 취득한 후 5년이 되었다고 해서 지도자가 되는 게 아니라 자격을 취득하고 나서 사회복지 기관에서 실무 경험이 5년 이상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운전면허증을 땄는데 장롱면허로 5년 이상 갖고 있다. 그럼 운전 못 하잖아요. 그런데 장롱면허가 아니라 운전을 직접 해본 기간이 5년 이상 되면 이분은 경험이 있다고 할 수 있는 거하고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실습 지도자 자격 기준에 대해서 여러분 교과서 55페이지 표 5-1번에 보면 잘 예시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발급 후 사회복지 현장 경험이 3년 이상이 되면 인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2급은 자격을 취득한 후 사회복지 현장 경험이 5년 이상이 되는 자 알아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교과서를 가지고 계시다면 55페이지에 얘가 되는 인정 가능한 그런 부분과 인정 불가능한 부분이 잘 예시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4번에 보면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발급 후 실무 경험 총 4년 3년은 사회복지기관에서 사회복지사가 아닌 간호조무사로 근무했어요. 4년인데 3년을. 그럼 여러분 실습 지도자 자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무리 사회복지기관에서 4년을 근무했다 할지라도 3년은 간호조무사를 근무했다면 인정 불가능합니다. 이 사람은 1년만 실무 경험이 있는 걸로 봐야 되겠죠? 또 다시 하나 보면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취득 이전의 실무 경력 인정 여부 이것도 인정 불가능합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갖지 않고 사회복지기관에서 근무하는 사람도 간혹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해당되지 않고요.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 일로부터 실무 경험이 5년 이상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예시를 잘 구분해서 여러분이 앞으로 실습지를 정하실 때 나의 슈퍼바이저가 실습 지도자가 자격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잘 파악하셔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이 자격이 안 되는데 실습을 그 기관에서 했다. 그러면 여러분이 실습한 것이 무효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여러분 잘 이해하셨죠? 뒤에 가서도 또 반복해서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회복지 현장 실습 시간은 몇 시간을 해야 될까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사회복지 사업법 시행 규칙이 개정이 되었어요. 언제 개정이 되었냐면 작년 2019년 8월 12일 날 개정이 되었어요. 그리고 2019년 10월 1일부터 개정된 게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변화가 있는데요. 법 개정 이전에는 실습을 120시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법 개정 이후에는 실습을 160시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120시간 해야 될 것인가 160시간 해야 될 것인가 고민이 되시겠죠. 120시간이라면 하루에 8시간씩 한 3주 정도 되고요. 160시간이라면 하루에 8시간씩 한 4주 정도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학부생, 주간반 학생들은 지금도
160시간 실습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느 정도 실습을 해야 될까? 한번 여러분 고민되시죠? 120시간 하고 싶으세요? 160시간 하고 싶으세요? 예, 가능하면 160시간 많이 하고 싶다는 그런 마음이 드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자, 뒤에서 어떻게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지 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사회복지 현장 실습의 형태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의 그 교과서 57페이지를 표 5-2번을 볼 수 있는 분들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실습의 형태가 있는데 어떤 형태가 있어요? 보통 사회복지 현장 실습은 실시 시기에 따라서 학기 중 실습과 방학 중 실습으로 나누어 볼 수 있어요. 자, 학기 중 실습은 학기 시작부터 종료까지 주 1회 8시간 실습 기간에 출석해서 최소 120시간 이상 실습을 시행해야 돼요. 방학 중 실습은 방학 기간 중 1일 8시간 주 5회 실습 기간에 출석해서 최소 120시간 이상 실습을 시행해야 돼요. 이처럼 실시 시기에 따른 실습의 유형은 학교의 실습 규정에 따라 학기 중 실습과 방학 중 실습을 병행해서 하거나 방학 중 실습만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학교의 규정과 상황에 맞춰서 시행하면 되는데요. 그 외에도 직장 내 실습과 해외 실습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크게 나눠서 학기 중 실습, 방학 중 실습, 직장 내 실습으로 지금 우리 학교에서 현재까지 해외 실습을 나간 친구는 없어요. 예를 들면 뭐 다른 과에서는 해외 실습 뭐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아직까지 해외 실습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자, 여러분 표 5-2번을 보시면서 학기 중 실습을 보시면 장점과 단점이 있어요. 장점은 수업에서 학습한 개념을 현장에서 즉시 시행하는 게 장점이고요. 그리고 학교 수업과의 병행으로 실습 경험의 교류와 토의, 지도 교수의 정기적인 슈퍼비전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실습을 할 때 어려움에 대해서 지도 교수와의 즉각적인 논의와 해결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그러나 학기 중 실습의 단점은요. 특정한 요일에 실습을 하므로 기관 전체 업무 파악에 어려움이 있어요. 왜요? 학교에서 공부도 해야 되는데 또 이렇게 간헐적으로 가게 되면 업무 파악에 어려움이 있겠죠. 그리고 학업과 실습 병행의 어려움으로 이중고를 겪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학기 중 실습에 대한 부분이 이해가 되셨죠? 자, 그러면 방학 중 실습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장점이 있어요. 방학에만 하기 때문에 일정 기간 실습에만 올인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월화수목금 실습을 하면서 다양한 요일별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양한 경험이 가능한 것이 방학 중 실습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단점은 뭐가 있을까요? 이론과 실제의 연결에 대한 어려움이 있고 지도 교수와의 정기적 슈퍼비전이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다른 기관에서 실습하는 학교 학생들과의 교류에 또한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죠. 이것이 이제 단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직장 내 실습이 있습니다. 장점은요. 평소 허용되지 않는 범위까지 구체적으로 업무에 접근 가능하다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직장을 가진 학생들의 편의성을 보장해 줄 수도 있겠고요. 단점은 열의 부족으로 형식적 실습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학생에게 다양한 실습 경험 제공하지 못할 높은 가능성을 갖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직장 내 실습은 근무처 실습이라고 하는데 학생이 자기의 근무지인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서 실습하는 것이죠.
주로 직장인들에게 해당되는 실습의 형태인데 지금까지 우리 학우님들 중에는 직장 내 실습을 한 사람은 없었어요. 하지만 또 그럴 경우도 있겠죠. 내가 다니고 있는 직장인데 법 부설 기관이 달라서 간혹 직장 내에서 이제 실습을 하는 경우가 해당된다면 그런 사람도 있을 수는 있지만 아마도 여러분들 중에는 없을 거라고 해당이 됩니다. 자, 여러분이 이제 실습의 형태가 세 가지가 있다라고 하는 걸 보시고 아마도 여러분들은 방학 중 실습을 많이 하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방학 기간 안에 실습을 하시고 또 어떤 분들은 휴가를 좀 빼서 여러분이 그 실습 시간을 이렇게 하셔서 여러분 선배들도 잘 마친 걸 보게 되었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좀 더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 실습비가 있어요. 여러분 얘기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내가 실습을 간다면 실습비는 어느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하세요? 얼마요? 10만 원이요? 내가 가서 실습을 120시간 실습을 하는데 예를 들면 10만 원? 얼마요? 20만 원까지요? 네. 여러분들이 실습비는요. 10만 원에서 한 20만 원 정도까지 제가 만났던 학우님들 중에서 가장 높은 실습비가 한 25만 원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이렇게 등록이 되어 실습 기간으로 등록되어 있는 기간에 보면 거의 10만 원에서 20만 원 사이가 많이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그거는 여러분이 정한 기간에 실습비는 기간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기간에서 워낙 정해진 대로 실습비는 내셔야 돼요. 그리고 실습비는 실습 지도자가 갖는 것이 아니라 기관을 운영하는 운영비로 다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실습 기관에서 실습을 지도하면서 그 비용을 운영비로 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내가 뭔가를 배우러 갔을 때 나에게 슈퍼비전도 주고 뭔가 신경을 써주고 지도해주는 그런 기관에 당당하게 일정에게 실습비를 내고 내가 실습을 받고 또 실습을 지도해 준다라는 그런 관계는 공적 관계이기 때문에 저는 더욱더 당당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습비를 내는 걸 아까워하지 마시고 당당하게 내가 실습비를 내고 배운다. 내가 수업료를 주고 학교에서 배우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습을 가실 때 뭐 그 실습 기간에 혼자 가는 사람도 있겠지만 2명, 3명, 뭐 최대한 4명까지 이렇게 가신다고 하면 따로따로 내지 마시고 첫날 오리엔테이션 하기 전에 네 분이 실습비를 걷어서 봉투에 넣어서 이렇게 이거는 누구누구누구의 이름 써가지고 실습비입니다 하고 먼저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실습 지도자한테 아, 물어보면은요, 뭐 계좌번호, 기간 계좌번호를 알려드리는 경우도 있어서 실습비를 입금해 드리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습비는 내가 선택한 기간의 규정대로 실습비를 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어떤 기관에서는 실습비 안에 식사도 제공하는 기관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기관에서는 식사는 별개로 본인이 점심시간에 12시부터 1시까지 식사하고 오세요 해서 외부에 가셔서 식사하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은 기관의 운영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좋고 나쁨을 따지기 이전에 기관의 규정에 따라서 하시면 되고 여러분들이 첫날 오리엔테이션 가셨을 때 그거를 안내 받으셔서 실습비를 미리미리 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 학교 올 때 등록금 내셔야 학생으로 등록되는 거와 마찬가지로 실습비를 내시는 거는 당연한 나의 의무이다.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생각하시고 가셔서 배우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해 잘 가셨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사회복지 현장 실습 등록제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여기까지 이제 오늘은 진행할 건데요. 이게 여러분이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 들어가시면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보건복지
협회에서 보건복지 지원으로 실습기간 등록 시스템을 구축했어요. 그래서 2013년 8월 26일부터 시행돼서 내가 가려고 하는 실습기간이 한국사회복지협회 홈페이지에 등록돼 있는지 등록되어 있지 않은지 들어가서 확인해 보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등록된 기간에서 여러분이 실습을 하셔라 라고 하는 것을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실질적으로 이제 실습에 관한 부분들을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까지 여러분이 잘 이해하시고 또 잘 모르시겠는 거는 저한테 질문해 주시고 쪽지도 보내주시고 또 등교 수업 나왔을 때 여러분이 질문해 주셔서 여러분이 실습 기간을 지금부터 내가 어디에서 실습해야 되나 잘 생각하셨다가 여러분이 등교 수업하시면 우리가 실습지를 잘 정하시고 정한 곳이 기준에 맞는지 우리가 한 번 더 점검하는 그런 시간 가져서 여러분이 사회복지 실습을 잘 마치도록 그렇게 함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